1816년 마량진 앞바다. 또다시 영어 쓰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부산 용당포에 영국 함선이 나타난 지 19년 만이다. 이들을 조사하기 위해 조선 관리가 마주 앉았다. 말이 통하지 않아 영국 함장이 서서 건넨 문장. 당신들의 말을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다. 조선 땅에 전해진 최초의 영어 문구였다. 그리고 70년 뒤 태화궁에 고종이 납시였다. 직접 시험 감독을 하기 위해서다. What kind of things do you want? 미국인 교사가 문제를 낸 이 시험. 다름 아닌 학생들의 영어 받아쓰기 시험이었다. 다시 30년 뒤 조선 사회에는 영어 열풍이 한창이었다. 신문에는 영어 관련 광고와 기사들이 넘쳐났고 사람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영어에 달려들었다. 일제강점기 때는 발음이 엉망인 일본인 영어 교사를 바꿔달라며 학생들이 수업 거부까지 벌였다. 말이 통하지 않아 영국 함선을 돌려보낸 지 100년. 그동안 조선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우리가 영어 사교육에 들이는 비용은 연간 15조 원. 우리 교육 예산 전체의 절반에 해당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 사회에는 이런 영어 열풍이 불기 시작한 걸까요? 조선 사람들이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여 년 전 영국의 함선 프로비던스호가 부산 동래 용당포 앞바다의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부터였습니다. 당시의 조선 기록을 살펴보면 그들의 말과 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수십 년 동안 여러 차례 이양선이 조선 근해에 출몰을 했지만 여전히 조선에는 그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서구 열강은 조선의 대문을 흔들었고 결국 자의반 타의반 개항을 하게 되죠. 그리고 서구 국가 가운데 미국과 최초로 통상조약을 체결합니다. 바로 이곳 제물포 화도진에서 말입니다. 제물포 화도진 언덕에는 기념비가 하나 세워져 있다. 조선이 최초로 서양 국가와 통상조약을 맺었던 자리를 기념하는 것이다. 조선이 굳게 닫았던 빗장을 열었던 그 첫 상대. 주인공은 바로 미국이었다. 1882년 5월 22일 화도진 언덕 위에 세워진 임시 천막에 조선과 미국의 대표가 마주 앉았다. 조선이 서양 국가와 처음 조약을 맺는 자리. 조선 대표로는 신헌과 김홍집이 나왔고 미국 대표로는 슈펠트가 마주 앉았다. 탁자에는 성조기와 급조된 태극 도형기가 놓였다. 그런데 조선과 미국이 조약을 맺는 이 자리에 의외의 인물이 있었다. 중국인 마젠주. 그는 통역이었다. 오랜 동안 조선이란 나라는 외국인, 특히 중국이나 일본 혹은 몽골 같은 그 4대 체제 이외에 다른 서양 나라와 소통을 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이런 거는 국금, 나라에서 엄금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과 접할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서양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던 것이고. 청나라는 조미조약을 위해 마젠중을 파견해 주었다. 그는 국제법을 전공한 인물로
조선을 대신해 통상조약 초안을 작성했다. 언어로 인한 난관은 체결전 협상 단계에서부터 시작됐다. 영어를 모르니 중국인 통역을 가운데 두고 간접적인 협상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필담으로 우리의 의견을 적으면 중국 측 담당자와 통역을 거쳐 미국 측에 전달되는 이중 통역 방식이었다. 양국은 일단 조약을 체결하고 5년 뒤 말이 통하면 조약을 조정하기로 했다. 조선이 영어를 배우고 익혀야 할 이유가 생긴 것이다. 그 당시에 그 영어 자체를 몰라서 그 청나라의 도움을 받았다. 이것이 굉장히 큰 타격이 됐을 거예요. 조선으로서는 그 외교 그 조약을 맺으면서 스스로 무슨 그 교섭을 못했으니까. 근데 청나라는 20년 전에, 그러니까 1863년에 동문관이라고 해서 그 영어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청나라에 가서 또 이걸 보고 온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이제 당연히 영어 교육의 필요성을 느꼈겠죠. 조약이 체결된 뒤 고종은 미국의 외교 사절단을 파견한다. 이것이 최초의 미국 견문 시찰단 보빙사다. 보빙사는 영어를 못했지만 홍영식, 민영익, 육일준 등 일본과 중국에서 유학한 최고의 엘리트들이었다. 보빙사는 1883년 7월 16일 제물포를 출발해 일본 요코하마를 거쳐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뒤 다시 기차로 대륙을 횡단해 2달 만에 뉴욕에 도착했다. (1800년대) 이미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해 있었던 뉴욕. 당시 뉴욕은 다양한 인종과 최신식의 건물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인류 문명의 전시장이었다. 당시 미국 사람들의 눈에 은둔의 나라에서 온 동양인 사절단은 어떻게 비추어졌을까? 예,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건데. 이것은 보빙사가 미국 아더 대통령을 만나 고종의 국서를 전하던 장면을 그린 신문 삽화다. 갓쓰고 도포 입은 보빙사들의 옷차림과 인사법은 미국인들에게 큰 관심을 끌었다. 국서 봉정식을 끝낸 보빙사는 산업 시찰을 하면서 신문물을 온몸으로 체험했다. 그 중에서도 보빙사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전등이었다. 보빙 사절단이 뉴욕에 와서 가장 놀랐던 것은 그 몇 해 전에 토마스 에디슨이 발명한 백열 전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기죠. 전기는 발견이 됐지만은 백열 전구로 빛을 발하는 그 굉장히 큰 사이즈의 그 백열 전구인데 이것이 그동안에 상용화되지 않았다가 그 바로 전해에 일반화되고 상용화돼서 맨하탄 펄 스트리트에 전시관이 마련이 됐던 것이죠. 그 전시관에 보빙 사절단이 가서 전기가 켜지는 것을 구경을 했죠. 에디슨이 백열 전등을 발명한 것은 보빙사가 도착하기 4년 전. 당시는 미국 전역으로 전등이 확산될 때였다. 맨하튼 거리에도 가로등이 세워져 뉴욕의 밤거리를 대낮처럼 밝혔다. 휘황찬란한 밤거리를 본 보빙사는 당시의 놀라움을 이렇게 전했다. 나는 암흑에서 태어나 광명 속으로 들어가 보았다. 우리는 인간의 힘이 아니라 마귀의 힘으로 불이 켜진다고 생각했다. 미국 거버너스 아카데미. 육일준이 다녔던 학교다.
유길주는 보빙사 활동이 끝나자 미국에 남아 공부를 시작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 유학생이 탄생한 것이다. 당대의 지식인이었던 유길준에게 미국에서 접한 신문물은 새로운 문명과 영어에 대한 각성을 가져다 주었다. 그는 저서 서유견문에서 영어를 공부한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다. 그 나라의 사물을 알려고 하면 그 나라의 글자를 알지 못하고서는 불가능하며 그 글자를 알려면 그 말을 배우지 않고는 안 될 것이다. 신문물의 심장부 뉴욕에서 보빙사는 세상의 변화를 절감했다. 이제 영어가 필수 조건이라는 것도 깨달았다. 이후 보빙사의 주요 인물들은 영어를 배우고 전하는 영어 1세대가 된다. 보빙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신문물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하루빨리 서양 문물을 배워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각성을 하게 됐고, 그를 위해서는 영어가 필요했습니다. 실제로도 문이 열린 조선의 항구를 통해서 많은 서양인들과 서양 물건들이 물밀듯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들과의 소통을 위해서도 역시 영어는 절실했습니다. 당연히 영어를 가르치고 배울 곳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러자 고종은 의욕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의 영어 교육기관을 만드는데요. 바로 이곳에 세워졌던 공립영어학교 유경공원입니다. 최초의 왕립 영어학교였던 유경공원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어떻게 운영됐을까? 규장각에 보관된 유경공원 등록에 학교 설립 취지와 운영 방식이 세세하게 기록돼 있다. 그 첫머리는 가장 시급한 것이 외국어 교육이라는 각성이다. 고종으로 봐서는 요새 말로 올인 한 겁니다. 다 걸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는 영어라는 것이 거의 이제 필수의 도구가 된 겁니다. 이거는 정부뿐만 아니라 그 관리 또 국민에게서도 영어를 도구로 해서 이 큰 열강의 세력 다툼 안에서 한국의 안전지대를 설정해 보자, 상당히 큰 구상으로 이 학교를 만든 겁니다. 유경공원은 첫해 35명을 시작해 8년 동안 112명의 학생을 입학시킨다. 선발 대상은 관리 중에서 뽑는 좌원과 명문가들의 선비 중에서 뽑는 우원으로 나누었다. 신식 교육기관답게 교실에는 최초로 교단과 흑판이 설치됐다. 근대적 교육이 낯설었던 양반집 출신 학생들은 가마를 타고 등교하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고종의 요청으로 미국 정부가 발탁해 보내준 교사 3명은 모두 인류대 출신의 엘리트였다. 유경공원은 영어 외에도 사회, 지리, 과학 등 근대적 과목들을 가르쳤다. 교과서는 모두 영어로 되어 있었고 수업은 미국인 교사가 영어로 진행했다. 그 시대의 최고 엘리트를 외국인 교사를 불러서 가르친다 할 때는 굉장히 혁명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가르치는 과목이 지리라든지 또는 사회라든지 또는 국방이라든지 정부의 운영 등 소위 그 당시에 이제 서양 근대 지식이긴 합니다만 이런 지식에 숙달된 외국인을 고용에 데려들어서 학교를 운영한다. 이건 혁명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했을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당시 유경공원 학생의 후손을 찾았다. 경북 예천에서 과거 준비를 하던 선비였던 장봉환은 1888년 유경공원에 입학했다. 20세 때 서울에 계신 아버님을 만나러 상경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아버님의 그 소개로 민상어분이라는 분을 만나셨는데 여기 민상어분이라는 분이
일찌감치 국제적으로 이제 또 유학도 갔다 오시고 서양 문물을 금방 많이 이제 습득한 분인데 그분하고 연배도 비슷하고 그분한테 많은 것을 이제 얘기를 듣고 아 이렇게 새로운 세상이 있구나 아시고 제목이 당시 장봉환이 유경공원에서 썼던 교과서 더 시티즌 리더다. 영국의 시민들이 학생의 그 도장 첫 장에 영어로 장봉환의 도장이 찍혀 있다. 도장을 찍고 책 내용은 오늘날 사회 교과에 해당하는 것이다. 눈에 띄는 것은 곳곳에 연필로 적은 한자들이다. 장봉환이 영어 단어의 뜻을 한자로 적으며 공부한 흔적이다. 우리나라의 그 여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봉환은 유경공원에 입학하고 5년 뒤 1893년 주미공사관으로 파견된다. 워싱턴에 근무하러 가실 때 여권 넘버가 패스포트 31번 성함 써 있고 그다음에 그 영어로 서울 코리아가 C로 표기되어 있네요. 그리고 1893년 3월 12일 날 발급된 여권입니다. 장봉환의 영어 실력은 영국인 세비지렌도어도 감탄했을 정도다. 이분이 공부를 좀 잘하셨는지 고종의 아드님 그 왕자하고 같이 공부를 하게 궁궐로 한 1년 정도는 공부 친구로 또 유경공원에서 발탁이 돼서 공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영어 교육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이것은 고종이 있어 가능했다. 고종은 유경공원 학생들의 시험을 2번이나 직접 감독할 만큼 영어 교육과 유경공원에 관심이 많았다. 시험은 외국인 교사가 읽으면 받아 적는 것이었는데 고종은 이 시험에서 성적이 좋으면 관리로 등용했다. 이런 왕의 기대와 후원에 빠르게 영어를 습득하는 학생들이 생겨났다. 10달 만에 3,000단어를 외웠다는 기록까지 있다. 기본적인 교육은 원어민한테서부터 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원어민에 의한 교육 그 효과를 가져왔을 걸로 보니까 그 시기는 기본적으로는 원어민에 의한 영어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교육이 될 수밖에 없었죠. 원어민으로부터 직접 배웠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 최초의 사학인 배제학당. 유경공원과 비슷한 시기에 선교사들에 의해 사립학교들도 설립됐다. 고위 관리나 양반 자제들에게만 적용되던 영어 교육이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배우게 하는 집이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배제학당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고종 황제가 직접 지어주십니다. 그래서 배제학당이라고 하는 이름은 영재를 길러내는 집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당시에 고종이 얼마나 인재를 길러내는 거에 열정을 가지고 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선은 기독교의 포교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미국 선교사들이 가장 먼저 학교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영어와 신식교육의 필요성을 고종과 개화 세력이 절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울 때 도와준 사람도 급진 개화파의 지도자 김옥균이었다. 그는 이제 거기 일본에 갔을 때 많은 이제 미국 그 외교관도 만나고 뭐 선교사들도 만나고 그랬는데 그가 이제 봤을 때 미국이란 나라가 앞으로 우리와의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걸 이제 느끼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필요한 것이고. 배제학당은 유경공원이 설립되던 해에 문을 열었다. 설립자는 미국인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였다. 처음에는 서양인에게 배타적인 분위기 때문에 학생 모집이 어려웠지만 2년 뒤에는 학생이 60명으로 늘었다.
영어 효과였다. 이제 뭐 가문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과거 제도가 없어지면서 새로운 사회에 진출하려고 하는 욕심, 그 다음에 의사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 또 서양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또 전국 각지에서 몰려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 모여가지고 그 영어 교육이 이루어진 거죠. 배제학당과 같은 해 문을 연 이화학당은 그동안 교육에서 소외됐던 여성들을 위한 학교였다. 이곳 역시 원어민 선교사들이 영어로 가르쳤다. 어려운 학생들은 학교가 먹이고 재웠다. 영어는 신분 사회였던 조선에 변화의 바람을 몰고 왔다. 모든 사회가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어느 정도 이렇게 소외된 계층이라든가 본인이 뜻을 펼치지 못했다고 했던 사람들이 더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면서 영어를 습득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뭐 이제 그 어려운 사람들이 오히려 더 영어 공부라든가 이런 새로운 선진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어 교육에 대한 열망은 서민에게까지 옮겨 붙었다. 그 한 예가 아학편이다. 원래 아학편은 다산 정약용이 쓴 아동용 한자 학습서로 당시 서당의 대표적인 교재였다. 그런데 해화기 학자 지석영이 이 아학편을 새롭게 펴낸 것이다. 지석영의 아학편에는 한자마다 이에 해당하는 영어 발음이 한글로 적혀 있다. 물론 표기된 영어 발음은 부족한 수준이다. 하지만 지금으로 따지면 영어 조기교육 열풍이 불기 시작된 것이다. 영어에 대한 관심이 늘자 영어를 가르치는 곳도 늘었다. 조선인들의 영어 실력도 일취월장하기 시작했다. 영어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사람들은 성별과 신분, 나이에 상관없이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영어는 순식간에 조선 사회 전반에 번져나갔습니다. 이화나 배제 같은 정식 학교 외에도 곳곳에서 사설 영어 강좌가 열렸고 그 강좌마다 모두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심지어 고종의 황태자도 독선생을 붙여서 영어를 공부할 정도였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과연 조선 사람들은 왜 그토록 영어를 배우고자 했던 걸까요? 조선 사회에 들불처럼 번져갔던 영어 열풍에는 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 로간 서클 역사지구의 한 건물. 우리나라 최초의 해외 공사관이었던 주미공사관 건물이다. 일제 강제 병합이 되면서 일제 빼앗겼던 것을 얼마 전 거금을 주고 되찾았다. 여기가 그 거실인 거네요? 예. 고종 황제께서 내탕금 25,000불, 일종의 통치자금입니다. 다른 말하면 이제 그 고종 황제께서 독립자금으로 마련했던 그 돈으로 구입한 그런 건물입니다. 102년 만에 되찾은 건물은 지금도 당시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여러 공간으로 나뉘어 있는 1층은 외교 사절단들의 접견실로 쓰였던 곳으로 추정된다. 당시의 그 사진, 발견된 사진을 보면은 이쪽 벽에 그 대한민국의 그 제국의 태극기가 선명하게 걸려 있었던 위치가 바로 이곳입니다. 한일 강제 병합이 되기 전까지 주미공사관은 자주 외교의 근거지였다.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곳이 이제 그 공사관 건물의 3층입니다. 이제 임금이나 높은 사람이 항상 말을 하거나 3층은 1층과 달리 넓게 트여 있다. 특별하게 활용된 공간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곳이다. 1888년 1월 문을 연 이래 아마도 이곳에서는
조선의 자주 독립을 알리는 많은 행사가 있었을 것이다. 이 공간이 아마 이곳에 부임한 그 외교관들이 연회를 개최하고 또 각종 행사를 개최한 그런 공간으로 보입니다. 초대 주미공사관에 파견된 이들은 주미전권공사 박정량을 비롯해 이완용, 이하영 등 후일 영업파 혹은 친미파라 불린 인물들이었다. 그중 가장 흥미로운 인물은 워싱턴 외교관을 주름잡았던 서기관 이하영이다. 워싱턴 국립문서보관소. 이곳에서 당시 주미공사관의 외교 문서들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런데 외교 문서 상당량이 한 사람의 이름으로 작성돼 있다. 서기관 이하영이다. 당시 주미공사관에서 이하영의 활약이 얼마나 독보적이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증거라고 하겠다. 그는 1886년 외아문 주사라는 말단 벼슬로 시작해 1904년 외부 대신에 오르기까지 초고속으로 승진한 인물이다. 등재 대신, 즉 사다리를 타고 오르는 대신이라는 별칭이 붙었을 정도다. 하지만 정작 그의 출신 성분은 비천했다. 훗날 윤치호는 그가 부산에서 찹쌀떡 장수로 인생의 첫 발을 내딛었다고 회고했다. 찹쌀떡 해상을 했었다 어렸을 때라는 기억도 있고요. 통도사에서 동자승을 한 적도 있었다. 먹고 살 게 없어서 그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뭐 입증을 할 만한 그런 기록이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확실한 것은 그 알렌과 만나기 이전에 이하영은 지극히 평범한 그 개항장에서 장사를 하던 장사꾼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하영의 출세 배경에는 영어가 있었다. 우연한 기회에 알렌과 만나 영어를 배운 그는 알렌의 통역이 됐다. 알렌이 고종의 주치의가 되자 이하영도 궁궐에 출입하게 됐고, 궁궐에 출입하자니 벼슬이 필요했다. 고종은 이하영에게 외아문 주사라는 말단 벼슬을 내렸다. 조선 사회에서 보기 힘든 신분 상승이었다. 뛰어난 영어 실력으로 고종의 신임도 두터웠다. 주미공사관에 있을 때 미국과의 $200만 차관 협상을 도맡아 했다. 조선 왕조 500년을 통틀어 보자 보면 장사꾼 출신 중에서 대신까지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를 수 있었던 것이 어떤 정치적 비호 세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로지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그 기술, 전문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영어를 할 줄 알았다라고 하는 부분, 그게 굉장히 유효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화학당 초기, 학생을 구하지 못하고 있던 어느 날 첫 학생이 찾아왔다. 영어를 배워 왕후의 통역이 되겠다던 그녀는 알고 보니 어느 고관의 첩이었다. 이렇듯 조선 사회에서 영어는 신분의 제약 없이 누구든 출세할 수 있는 도구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아펜젤러는 당시의 현상을 이렇게 기록했다. 조선에서는 영어 공부열이 대단히 높다. 영어에 대한 지식이 조금만 있어도 더 높은 지위를 얻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조선 사람에게 왜 영어 공부를 하냐고 물으면 변함없이 출세하기 위해라고 대답한다. 그 한 예가 당시 세관이다. 조선은 조미조약 이후 영국, 독일 등 서양 국가와 연달아 조약을 체결했고,
개항장을 중심으로 물건이 오고 가면서 세관 업무가 시작됐다. 하지만 조미 조약 당시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 하나 없던 조선이었다. 그렇다면 통상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관세박물관에서 당시의 기록들을 확인해 보았다. 보시다시피 세관에서 사용하던 공식 언어가 영어로 돼 있다 보니까 모든 문서들이 이렇게 영어로 작성돼서 보고가 되고 또 영어로 된 언어 문서로 지시가 이루어지고 그랬습니다. 당시 통상 경험도 영어 통역도 없던 조선은 외국 관리들을 초빙해 세관을 꾸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영어를 한마디라도 하는 조선인들의 몸값은 그야말로 금값이었다. 물론 외국인 세관장급들은 50배가량 받는 사람들도 계셨겠지만 저희 조선인들은 주로 하급 세관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5배에서 10배를 받았습니다. 그 금액이 5배에서 10배라는 것은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관세 수입에서 바로 봉급이 지급이 되다 보니까 체불이 되는 것 없이 지급되다 보니 일반인들에 대한 인기가 엄청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급 신분 사회가 어떻게 보면 영어라는 통로를 통해서 그걸 뛰어넘을 수 있다. 그 영어를 통해서 출세할 수 있다 하는 이런 걸 보여줬던 거죠. 그래서 구한말의 영어 열풍이 확 일어났던 그런 거죠.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네. 영어 이퀄 출세. 그래서 영어 열풍이 불었다. 혼란의 시기. 사람들은 신분을 뛰어넘어 입신 출세할 수 있는 도구로, 또한 개화의 도구로 주저없이 영어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영어를 배워 근대 문물을 들여와 부국 강병을 이루어내겠다는 꿈은 채 영글기도 전에 한일 강제 병합으로 무너지고 맙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당시 조선을 깨우치기 위해 앞장섰던 영어 1세대 가운데 상당수는 이후 친일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윤치호와 같은 경우는 미국이 고종의 도움 요청을 묵살했다는 이유로 반미 친일로 돌아섰고, 이완용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일 강제 병합 이후 일제는 한반도의 영어 교육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식민지 국민들에게 영어를 가르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어 열풍도 이와 함께 사그라들었을까요? (1920년) 보성고부 학생들이 단체로 수업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유는 발음이 엉터리인 일본인 영어 교사를 발음이 좋은 조선인으로 바꿔달라는 것이었다. 보성고보뿐만이 아니었다. 3년 뒤 다른 학교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일제강점기, 이런 사건은 심심치 않게 벌어졌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그 배경에는 일제의 교육 정책이 있다. 일제는 영어 수업을 대폭 줄이고 교사는 일본어에 능통한 자라야 한다고 못 박았다. 결국 영어 교사도 대부분 일본인으로 채워졌다. 한일합방 이후에 교육령이 개정이 되면서 일본인들이 한 거는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 회화 같은 거 다 빼버리는 거예요. 시간을 줄이고 뭐 이래가면서 빼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는 이제 뭐 영어 회화를 하는 사람들은 배울 때도 뭐 별로 없는 거고, 그것도 또 가르친다고 해봐야 저 뭐 일본인들이 가르치고 그러는 거니까 영어를 가르치는 그런 효율적인 교육이 될 수도 없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뭐 갈수록 이제 영어 교육은 쇠퇴가 되는 거죠.
일본인 영어 교사들의 수업이 어떠했다는 것일까? 미국 코네티컷에 살고 있는 김일평 교수. 일제강점기 때 학교에 다닌 그는 당시의 영어 수업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 일본 선생이 들어와서 칠판에 이제 What is that? 이라는 거를 해놓고 그 밑에 호또 is zato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 학생들이 다 호또 is zato로 읽었는데 나중에 미국이 점령을 하고 미국에서 이렇게 보니까는 이건 전혀 다르거든 말이에요. 해방 후 미국으로 유학, 콜롬비아대에서 박사 학위까지 받은 김일평 교수. 하지만 일제시대 때 잘못 배운 발음을 고치느라 애를 먹었다고 회고한다. 다시 배우기 시작한 거는 이제 미군들이 들어와서 미군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호또 is zat도가 아니라 what is that 이렇게 하는데 그 발음을 고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죠. 예. 자꾸 그 연습을 하게끔 하고 1928년부터 2년간 영어 교사를 했던 드레이크의 수필집에 당시의 영어 수업 풍경이 적혀 있다. 드레이크는 칠판에 단어를 적고 학생들에게 읽어보라고 시킨다. 와르도 올림픽구. 하지만 드레이크는 학생들의 발음을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들의 발음은 워낙 독특해서 난 알아들을 수도 없었다. 내가 영국에선 그것을 이렇게 발음해요라고 정확한 발음을 가르쳐주면 그들에게는 너무 우스꽝스럽게 들렸기 때문에 폭소를 자아냈다. 일본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의 영어 교육을 그들의 번역 중심 교육으로 했다는 것이 우리나라 영어 교육에 아주 가장 큰 장애를 일으켰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외국어 교육 전통이 유지가 됐다면 훌륭한 영어 교사들이 양성이 되고 이 사람들이 가르쳤다면 말 중심 영어 우리가 말하는 말하기 중심의 영어 교육이 이미 구한말 20세기 초를 이어서 계속 이루어졌을 텐데 이것이 제일 아쉽죠. 하지만 영어 열풍은 전혀 다른 곳에서 다른 형태로 다시 일어났다. 입시가 생기면서 영어가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한 수단으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일제강점기 유일한 출세 수단은 상급 학교 진학이었다. 초등학교까지 시험을 봐서 들어갈 정도로 입시 경쟁은 치열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해마다 입시철이 지나면 불합격을 비관해 자살한 수험생들의 기사가 빠지지 않고 보도될 정도였다. 이런 입시 과열의 정점에 경성제국대학이 있었다. 당시 한반도의 유일한 대학이었던 경성제국대학은 곧 출세로 통하는 지름길이었다. 경성제국대학의 입시 과목은 일본어와 수학 그리고 영어였다. 영어 시험은 일본어를 영어로 작문하는 것과 영어를 일본어로 번역하는 전형적인 문법 번역식 문제였다. 그리고 영어는 일본어 시험보다 배점이 높을 정도로 그 비중이 높았다. 경성제국에서 제국대학에서 영어를 유일한 외국어로 시험 과목으로 놔두니까 바로 그 밑에 있는 보통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다 영어 위주로 교육을 하는 것이고 중학교에서도 그러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이어리키가 영어를 통한 교육 위계질서가 쫙 형성이 돼버린 거죠. 그래가면서 이제 영어는 제국대학을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으로 남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그렇다면 시험 문제의 수준과 유형은 어땠을까? 누군가가 이걸 인용을 하거나 자기 시험에 나온 지문들은 오늘날 번역을 하라고 해도 쉽지 않은 셰익스피어의 작품부터 이 지문은 뭐 시사를 주제로 한 지문까지 다양한 장르와 수준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당시에 영어 교육의 내용이 뭐 오늘날에 비해서 뭐 훨씬 적었거나 그 수준이 낮았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그 막무가내식 이제 문법 번역식 교육이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아주 우수한 학생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죠. 당연히 입시를 위한 문법과 독해에 초점이 맞추어진 입시 영어가 탄생했다. 영문법 책들이 우후죽순으로 쏟아져 나왔고 신문에는 영문법 책 광고가 넘쳐났다. 말 그대로 입시 영어 열풍이었다. 책들은 하나같이 혼자서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스로를 국보급 천재라 자칭했던 양주동. 그 역시 독학으로 영어에 입문했다. 그러나 문법책 하나에 매달려 영어를 독학하기란 쉽지 않았다. 3인칭, 세 사람이 일컫는다는 것이 대관절 무엇인가. 밤낮 며칠 동안 책을 보았으나 끝내 그 뜻을 알 수 없었다. 이런 입시 영어 시장은 금세 산업이 되었다. 출세를 하려거든 영어를 배우라는 도발적 광고를 수시로 신문에 실은 이노우의 통신영어. 이 회사는 정기적으로 신문 일면에 광고를 낼 수 있을 만큼 규모가 커졌다. 과연 어떤 회사였기에 조선에까지 연일 광고를 했을까?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교수를 찾았다. これが当時の質問用紙ですけども 이노우의 통신영어는 영어 학습지를 첨삭 지도해 보내주는 일종의 우편 학습지 회사였다. そうです。生徒が黒で書いて、それで SP レコードというのは 이 회사가 인기를 끈 또 하나의 이유는 축음기가 보급되자 빠르게 레코드를 영어 교육 교재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英語講義録の英語教育レコード。これが一番 1A ですが、一番優しいところですね。レッスン1です。Lesson 1. This is a dog. Is that a rat? Yes, that is a rat. 당시로서는 최첨단 기술을 이용한 이 영어 학습법은 큰 인기를 끌었다. 때문에 조선 학교들마저 조선에서 나온 여러 영어 교재를 제치고 이노우의 통신영어를 참고 교재로 선택했다. 이런 인기를 바탕으로 1938년에는 회원 수가 20만 명에 이른다. 시험 영어가 산업의 경지에 이른 것이다. 井上通信英語学校は今では海外ですが、当時の朝鮮半島とかですね、台湾とか旧満州、中国東北部、樺太、こういったあたりでもたくさん受講生がいたことが確認されています。 영어 산업은 번창했지만 학생들의 삶은 고달팠다. 통신학교 교재에 실린 한 조선 학생의 기고문은 영어 공부의 애환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이렇게 영어에 매달리다 보니 입학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없애자는 의견이 나오는가 하면 학생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개탄까지 나왔다.
그 당시 영어 교육의 한 문제 한 측면은 영어 못하면 행세 못한다. 영어 못하면 출세 못한다. 영어를 해야만 내가 제대로 뭐 대접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 그 당시부터 입에 팽배해 있었다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영어를 완전히 어떤 신격화는 아니겠지만은 일종의 물신화하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영어 한마디를 몰라 영국 함선을 그냥 돌려보낸 지 100년. 영어는 경당의 시대에 조선과 조선인들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면서 이 땅의 영어는 문법과 시험에 집착하는 기형이 됐다. 그리고 다시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영어 열풍 시대에 살고 있다. 개화의 도구로 시작한 영어는 출세의 도구가 되고 해방 후 미 군정의 통역 정치 하에선 친일파들이 살아남기 위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더 지난 지금도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영어 열풍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영어에 매달리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영어 공부 방법은 과연 옳은 것일까요? 100년 전 조선 사회를 휩쓸었던 영어 열풍을 보면서 지난 100년의 역사 속에 그 해답의 실마리가 있음을 생각해 봅니다.